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신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최진영 변호사의 뉴스 라이브입니다. 주말은 잘 쉬셨습니까?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황사가 조금 와서 공기가 조금 뿌옇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계절의 여왕 5월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 또 월요일의 남자 이영풍 KBS 전 유일한 해직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아까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더니만 주말에 북한산 가셨다고요? 예, 산을 좀 다녀왔습니다. 아유, 또 그 무릎이 시큰시큰하다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주말은 어떠셨어요? 예, 뭐 차분하게 신문 좀 읽어보고 음, 또 좀 관심 있는 부분, 뭐 책도 한 권 주문해서 좀 읽어보고, 아하, 예, 산도 좀 다니고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 멜콩 TV 또 나오셔가지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또 고급지고 단독적 기사를 또 말씀해 주시기 위해 가지고 또 많은 또 주말 동안 준비도 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또 5가지 이슈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재명 서울대 입원 이유가 밝혀졌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잠시 후 대공개합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국회의장 선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의전 순위 국회의장 이게 이재명의 허수아비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맥락은 무엇인지 우리 이영풍 기자님 날카롭게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가 국회의장 후보를 주물럭 무슨 주물럭 돼지고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주물럭 한다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까요? 그 막전 막후 한번 밝혀보도록 하고 국회의장이 추미애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 추미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국회의장 추미애는 다시 보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민주당에서 25만 원 국민들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민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요즘 13조나 되는 돈을 또 푼다는 거죠. 아유, 이거 정말 인플레 시대에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고 지금 정부 야당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특별조치법으로 만든대요. 법으로 해가지고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싸그리 무시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지가 대통령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예. 이게 헌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당대표는 3D 직업이다. 쉽게 줘도 안 한다라고 했더니 진짜 그런 줄 아냐? 라고 하는 이재명 당대표 연임설의 실체를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시기상조론이냐 조기등판론이냐 이게 가지고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7월 말 8월 초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 여러 잠룡들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만 가장 또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분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한 비대위원장의 행보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유가 밝혀졌다. 이게 도대체 뭐죠? 이게 그 이유가? 이게 지금 국회의장은요, 우리나라 대통령 의전 서열 2위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다음에 국회의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국회의장을 이제 추미애 전 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병상 정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의 병상 정치. 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재명 본인이 당 대표를 해야 되니까 원내대표는 이미 박찬대로 자기 말을 잘 듣는 뜻대로. 네. 박아놨으니까 이제 본인이 민주당 대표를 하려면 국회의장은 약간 덜 친명계인 덜 지명인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전부 다 나오고 추미애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당원들이 추미애로 가야 된다. 민주당원들이 목소리가 셉니다. 원래 권리 당원이라고 하잖아요. 이 국민의힘은 책임 당원. 예, 목소리가 세요. 그래서 개딸이라고도 하죠. 예. 개딸 전체주의 세력. 전체주의.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당 대표를 하기 위해서
그죠? 국회의장은 친명 색깔이 약간 좀 빠져 있는 추미애가 제일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우스운 현상이냐면 우리나라 국가의전 서열 2위를 네. 야당 대표 할 사람이 지금 좌지우지한다. 주물럭주물럭.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직접 이재명이 현재 입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그 민주당 내의 국회의장 선거에 직접 개입을 하면은 그러면 더럽게 욕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점을 절묘하게 틈타가지고 자기는 마치 현실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시설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뒤에서 이 박찬대를 통해 가지고 이게 댄스 하게 한다는 이건 그죠? 꼼수 대마왕이죠. 네. 그런데 요즘 병원에 입원하기가 쉬운가요? 불가능하죠 사실. 보통 우리 같은 서민 평민들 보통 사람들은 서울대병원에 서울대 교수님 만나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걸 하루아침에 그냥 쑥 입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며 아니, 시술을 한다면서 일주일 어떻게 입원을 해요? 수술이나 시술을 해도 보통 2, 3일 내면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죠. 예. 이 병상이 운영의 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일주일? 일주일. 아, 일주일도 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조금 서울대 병원 측의 어떤 대응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서울대병원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헬기도 막 부르더니. 그러게요. 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것이 실제로 진짜 아프고 진짜 그게 서울대병원에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중대한 의문이죠. 지난번 총선하는 동안도 그렇게 빡세게 지금 잘 돌아다니더만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또 뭐 굶는 척, 단식하는 척 하고는 그때 서울대 가지. 뭐 저기 어디냐, 우리 여의도에 있는 성모병원에 갔다가 이게 뭐 진실인지 여부는 조금 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건강 상태가 진짜 나빠야 응급실에 들어가는데 응급실에서 빠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까운 뭐 다리왕 건너에 있는 세브란스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상당히 정치색이 두꺼운 녹색병원이라는 녹색병원. 데까지 저 멀리 중랑구인가? 중랑구에 있죠. 네, 그까지 가가지고 이제 이게 다 이게 언론도 차단하고 민노총 병원이라고 그렇죠. 불리죠. 예, 거기까지는 사실 이번에도 녹색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해받을까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실은 뭐 이게 전에 부산 가덕도 돌아본다고 하다가 습격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부산대 외상치료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기 타고 뭐 도대체 몇 시간이야 응급이라고 해놓고 응급이 그런 응급도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갔는데 사실 서울대병원에 가가지고 검진 받는 건 이 외과의 어떤 치료를 어떤 치료하기 위한 것이고 녹색병원은 가가지고는 본인이 진짜 오랜 동안 지금 단식했다고 주장하니까 그 병원에서 뭐 모든 검사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고 서울대병원 가가지고는 발견한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그 부산대 병원이 전국에서 거의 탑 클래스에 드는 외상 치료 센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헬기를 타고 굳이 또 서울로 오면서 조금 그 전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야 완전히 저건 특권 계급이나 하는 행태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했죠. 지금도 보면은 이제 왜 병상 정치를 할까? 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SNS 날리고 그렇죠.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의장을 누구로 앉히느냐 그걸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맡겨놓고 본인은 안에서 병상 정치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국가의전 서열 2위인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무슨 근거로 거기 가가지고 후보들 만나서 야 당신 나오지 마 이게 우리 이재명 뜻이야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사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월권 아닙니까 이거? 지금 사실은 그 박찬대 원내대표도 포함이 되겠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 이번에 당선자들이 171명입니다. 예, 예. 그 중에 초선이 71명이에요. 그런데 그 31명의 더민주 전국 혁신 회의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 모임이 있어요. 그 31명이 뭐 거의 급진 좌파라고 봐도 됩니다. 이 31명이 지금 뭐 똘똘 뭉쳐가지고 사실상 171명의 민주당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좌지우지해버리는. 예, 그래서 이 31명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멤버들이 또 대부분 다 또 친명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 서울대 병원에 그 병상에 느긋이 누워서 뭐 이런저런 뭐 인터넷 보면서 전화를 통해서 병상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당선자가 171명이지만 22대 이제 국회가 개원이 곧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친명 급진 좌파 세력이 친명 급진 좌파 세력이 돌격대 형식으로 끌고 가면서 당이 아주 휘청휘청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느긋하게 지금 병원에 병상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 라메르님, 우리 이영풍 기자님이 반가워가지고 실시간 방송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말씀 지금 남겨주셨고요. 또 유미님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면서 우리 또 인사 주셨고, 우리 자유우파님 오신 한 분 한 분 인사 못 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반갑습니다라고 했고, 우리 양스피치님 찢 누군지 아시죠?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찢은 병원 입원 핑계로 내가 그러는 것 아니야라고 말하려고 수작질 찢 구속시켜야 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게 또 이영풍 기자님이 말씀하신 이재명의 병상 정치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꼼수대마왕. 꼼수대마왕의 그 뭐랄까 방패막이 치는 거는 이게 쇼하는 거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 기가 막히게 그 연출을 한단 말이에요. 김동민님 보석하에서 나온 김영희하고 접촉하는 거 아닐까요? 야, 이거 상상력이 좋으시네요. 맞아요. 그 상상력이 아니고 실제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아니 김용은 뭐 저 보석으로 나왔는데도 나오면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검찰을 그렇게 비난하더라고요. 예. 완전히 뭐 조작해서 뭐 사건을 조작했다는 둥, 예. 정치 검찰이라는 둥 이렇게 하길래. 근데 1심에서 실형 5년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판사도 조작했겠네. 판사도 그럼 특검해야 되겠네요. 모든 건 결론이 특검이네요. 네. 기승전 특검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에 지금 한 것은 그 공산당식 아닙니까? 공산당이 사법부가 어디 있습니까? 공산당이 다 하지. 공산당의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삼권 분립이 없죠. 예, 삼권 분립이 없고 다 당이 다 하는 거죠. 거죠. 당이. 결국 지금 민주당이 하는 전략은 바로 공산주의 전략이다. 이런 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대외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사후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사후적으로 결과로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라는 당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해버리는 그렇다면 뭐 이 대한민국 삼권 분립은 어디 가고 법에 의한 지배, 법에 의한 통치 이런 사회는 어떻게 보면 인민민주주의 비스무리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민주당이 이제 22대 국회가 열리면 저 171명의 당선자 그리고 범민주 세력 해서 한 192석이 이 우리나라 국회를 그냥 휘청휘청하게 만들 텐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우려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이번에 뭐 민주당 찍으신 분들 안전벨트 단단히 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과속 브레이크 없는 KTX. 베네수엘라로 가는 KTX 열차를 탔는데 그게 브레이크가 없어. 그 파국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특급 열차 날아가는 거죠, 뭐. 우리가 옛날에 저기 누구죠? 뭐 스파이더맨에 보면은 뉴욕에서 이게 기차가 막 가는데 시카고였나? 근데 그거를 스파이더맨이 나 되니까 그걸 앞으로 쭉 해가지고 이게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데 그 스파이더맨 그 사고가 나게 하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 이걸 누가 막느냐? 그 지금 선거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다가오는 7월 말 8월 초에 전당대회 만드는 그런 열차가 돼야 되는데 참 그것도 참 걱정입니다. 지금 뭐 두 분의 속 시원한 정치대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주셨고 그 새벽별님
양스피치님 반가워요 하면서 김연희님 서로 이제 또 인사하는 모습이 아주 정겹고 월요일 아침을 훈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지금 계속 좀 훌쩍훌쩍 하는데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이게 그 일교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콧물이 쑥 빠져가지고 어쨌든 우리 멜콩TV 시청자 여러분도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불 단단히 덮으시고 또 뭐 반팔 낮에 입는다 하더라도 레이어드룩 몇 개 좀 입으셔가지고 체온 유지,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일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후보들을 주물럭주물럭하는 모습 자체가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그 왜곡된 지금 정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이른바 민주주의를 빙자해서 법치주의를 완전히 말아먹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런 뭐 모습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뭐 이번 총선 결과 굉장히 뭐 뻔히 예상되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주도의 어떤 휘청거리는 국회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고 또 이 국회의장에 이 도전하려고 하는 멤버들도 굉장히 그 품격이 떨어지는 행태를 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국회 앞마당에 가봤더니 아 맞다. 그 요즘 천막을 쳐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시위하시죠? 천막인고 하다 보니까 그 민주당의 그 초선들, 초선 당선자가 71명이지 않습니까? 네. 또 이 그 주도 세력이 또 친 이재명계입니다. 그렇죠. 문자를 돌려가지고 당선자 모두에게 문자를 돌렸대요. 해가지고 그 천막에 무조건 한 번씩 와라. 1회 그래. 플러스 알파 예. 재선도 할 수 있다. 초선은 무조건 와야 된다. 이런 지금 천막을 쳐놨는데 오. 거기에 지금 뭐 국회의장 후보 될 사람들이 와서 다 와가지고 눈도장 찍는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뭐냐면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발의해서 대한민국의 제도를 바꾸는 사람들인데 로 메이커. 예. 국회의원이 아니고 천막 치고 농성하면은 그 지금 자기 본인들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이잖아요. 초선이니까. 그거 주거 침입 아닙니까? 그거?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 천막을 치도록 하는 것인지 경찰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그 지금 국회의장이 그 질서 유지권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특검해야 되나 이것도? 그런데 결국은 이 그 초선 당선인들, 민주당의 초선 당선인들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시민 활동가, 아스팔트 투사 이런 걸 하려고 들어왔나 국회에. 그래서 이런 초선들이 이제 국회에서 활개를 치게 되면 이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될지 뻔하게 보이는 거죠. 망하는 거죠. 예, 이거 완전히 대한민국 망하는 거죠. 심각합니다. 국회는 입법부죠. 국회는 법을 만드는 데시죠. 그리고 행정부가 1년마다 만들어낸 그 법안에 그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게 주된 것인데 이제는 지들이 행정권까지 다 하겠다라는 그런 시도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번에 그 전 국민 25만 원 25만 원. 이거를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13조나 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이제는 법으로 행정권까지도 행사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비판이 있다죠. 이게 이제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입법, 행정, 사법 이 3축이 삼권 분립을 잘 이뤄 나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아주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인데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 뭐 지난주에도 뭐 그런 멘트를 했는데 이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가 이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두 축이다. 네. 저는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삼권 분립에 대한 이해가 없구나. 이 삼권 분립이라는 거는 입법, 행정, 사법부가 서로 간의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지 이게 뭐 차 바퀴처럼 같이 굴러간다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25만 원 그냥 풀자 13조 풀면 인플레이션 납니다 또. 그러면 그런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런 책임은 또 대통령이 지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총선 때 사과값 한 개 10,000원, 뭐 대파 그 윤 대통령이 뭐 800 얼마가 합리적이네 이런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야지를 놓고 그렇게 민생 파탄을 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들이 민생 파탄 내려고 하는 거 아닌 건가? 아니 아닙니까? 민생 파탄이 나면
그 책임을 다 대통령이 또 떠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13조 풀고 선심 쓰고 선심 쓰고 그죠? 책임은 폼은 잡고 책임은 다 대통령이네. 대통령한테. 물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얘네 그런데 쇼는- 이제 문제는 오늘 그 조선일보입니까? 뭐 태영호 전 의원의 인터뷰에 보면 그게 저도 나와요. 봤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그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는 구로에 갔더니 그 유권자들이 25만 원 거기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유권자들이 현명하지 못하면 정말 문제 있는 후보가 당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25만 원의 현혹이 되어서 거기 찍었다면 거기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유권자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참 너무 정말 속상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 내용 맥락을 봤더니만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었어요. 뭐 2조 심판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라고 선거 과정에 했더니만 태영호 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저도 2조 심판론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얘기를 했지만 시민들이 그것보다는 우리가 살기 어려운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25만 원 준다고 하는데 더 크게 반응했다. 그렇죠.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 참 그러니까 우리-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국민이나 유권자의 심판은 항상 옳다. 네. 근데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립 서비스고요. 예, 유권자들도 때로는 틀릴 때가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자면 독일의 뭐 나치 히틀러도 예, 예. 선거로 선출된 그렇죠. 예, 권력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선거로 선출되자마자 의회를 장악해가지고 총통제를 만들고 결국 전 세계를 2차 대전 포화 속으로 맞아. 집어넣은 게 바로 독일 유권자들의 완전히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 사실 바이마르 헌법 자체는 완벽한 헌법이라고 네. 했어요. 그런데 헌법이 만들어놨는데 그걸로 선출된 권력이 공화국을 무너뜨려 가지고 사실상 나치 히틀러 황제 독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저는 뭐 많은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유권자들 눈치 본다고 유권자의 어떤 심판을 항상 옳다라고 립 서비스를 던질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이 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장 13조 원 풀면 물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게 어떻게 대통령 책임으로 다 떠넘길 수 있습니까? 그 25만 원 빨리 풀으라고 한 그 여론도 문제인 거죠. 그죠? 그렇죠. 지금 그 저는 이제 법률가입니다. 헌법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삼권 분립을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효율성으로 치면은 세계가 한 몸이 돼가지고 다 하면 되지. 그렇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하는 로드 액튼경의 얘기처럼 권력을 분립해 놓지 않고 했더니만 이게 지나치게 이게 행정권으로 인해 가지고 사법권과 일체가 돼 가지고 국민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봐서 한 몸으로 된 리바이어던이라는 국가의 어떤 괴물 같은 거에 허리를 똑깍 부러뜨려 놓는 거야. 그래서 행정권은 행정권대로 하지만 입법권은 따로 해서 우리가 만든 법으로만 집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네 둘이가 잘못됐을 때는 사법 권력을 따로 해가지고 견제 균형할 수 있도록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사회계약론에 의해 가지고 그 국가를 만든 이후에 국가 권력이 남용되는 것에 대한 어떤 견제책으로 권력을 분립해 놨고 우리나라 87년 헌법도 앞에 기본권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국민이 뽑은 대표 국회가 있고 그 다음이 행정부 그 다음이 사법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는 헌법상에 있던 권한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는 지들이 민주당이 대통령인 양 이제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을 처분을 직접 해버린다고 하는 이런 처분적 법률을 자꾸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헌법 파괴적 현상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결국은 뭐 이번 총선에서 범민주 계열 정당 세력에게 192석을 찍어준 유권자들 그 표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의회라는 것은요 한쪽 정치 세력이 너무 많은 표를 가져가게 되면 균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의회 독재 아닙니까? 의회 독재죠. 예, 예. 의회 독재는 입법 폭주로 나타나게 되고 입법 폭주의 결과는 결국 국민들의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잘 생각해서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없이 그냥
뭐 25만 원에 현혹돼서 투표했다면 그 책임은 국민들이 져야 되는 겁니다. 참 21세기의 고무신 선거. 음. 이게 그 막걸리 선거 이런 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참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민생이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임 2주년 기념 인터뷰 하실 때도 첫 번째 질문이 이번 총선 책임, 패배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했더니만 윤 대통령이 내 탓이오라는 취지로 말씀하실 때 사실 가슴이 좀 찡했는데요. 그러면서 두 가지 원인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소통이 부족했다. 또 하나는 민생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소통 강화, 뭐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민생 그 대책 회의 전국으로 다시 가고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대문구 또 우리 이영풍 기자님 사시는 그쪽에 앞에 있는 영천시장 가가지고 요즘 이게 그 김치찌개 얼마나 올랐어요 했더니만 한 2년 사이에 한 40% 올랐다. 그게 네. 인건비하고 원가가 너무 올라서 그렇습니다라고 해서 이 민생 청취하는 그런 소통 행보를 해가는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은 25만 원 딱 하면 내 주머니에 딱 뭔가 들어오고 내 가족이면 대부분 100만 원 들어오네. 이거는 솔깃한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잘못됐긴 했지만 뭔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려운 서민 또 어려운 또 중산층을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한 노력 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외교라든지 뭐 우리 전통적인 동맹 국가와의 어떤 안보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이 해외 순방 다니면서 전통적인 국가들과의 동맹 관계를 잘 유지를 하고 또 방산 수출 그렇죠. 이런 거는 뭐 엄청 잘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문재인 때는 결코 하지 못했던 일들이죠. 뭐 문재인 정부들은 생각도 생각도 못한 못했던 일이지. 일들을 또 원전 이런 것도 좀 복원을 그렇죠. 하고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지난번 총선 때 평가가 많이 제대로 안 됐죠. 어필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국민의힘 당에서 이 프로파간다라고 해야 되죠, 그죠? 그렇죠. 홍보, 예. 뭐 좋은 말로 하면 홍보, 예. 홍보가 잘 안 되고 이조 심판 같은 그 뭐 태영 의원 오늘 뭐 인터뷰도 보면 나오지만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아니 야당은 현 정부를 심판하지만 예. 집권 여당은 미래를 이야기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미래를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더 잘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조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거 똑같이 그냥 이조 심판으로 가버리니까 예. 거기서 아마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주요 채팅창 보면 산으로님 25만 원으로 민생이 나아지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말씀했고 또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네 돈으로 주면 내가 그 돈 받겠다. 뭐 그런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김태희님 또 네, 참빛나래님 식품값 너무 올랐어요. 다들 어찌 감당하시는지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 인플레이션으로 그 물품값이 오른 가만히 앉아서 손해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더 찍어내고 한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정태님, 변호사님, 기자님, 대통령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한님, 홍보 정말 중요합니다. 새벽별님, 처음엔 미래 비전 제시했죠. 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JS님, 한 위원장님, 큰 틀에서 2조 심판론 걸고 후보들은 지역구 정책 내세워야 하는데 후보들은 한동훈 와주기만 기다리고 한동훈한테만 기댄 것도 각성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죠. 또 명성님 같은 경우에 한문으로 쓰였네요. 밝은 성이구나. 예. 밝게 이룬다라고 할 수가 있네요. 2조 심판은 잘한 거죠. 라고 했고 김연희님 죄명이 이번 특검하라. 또 전혜영님 저도 찢 대장동 돈이면 받을게요. 그렇습니다. 또 상식님 네 일반인도 서울대병원에 저리 쉽게 입원할 수가 있나요? 특히 아닌가요? 라고 지금 돼 있고요. 또 여성아님 윤 대통령님 힘내세요. 최고입니다. 라고 했고 또 샤론 안님 부정선거 말하는 방송 필요 없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젠가 또 저희가 말씀드릴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으로님, 2조 심판은 잘했어요. 후보들이 선거 전략이 부족한 것이죠. 라고 해서 소래였던 의견 또 나눠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박희수님, 서울대병원 특검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나뉘어져 있고 법은 일반적인 내용을 다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처분적 법률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뭐 특검 같은 거, 최순실 특검이네, 뭐 이런 것들.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법 이론으로 봤을 때 다 위헌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그 국회가 행정 처분을 하는, 한마디로 한 사람의 어떤 그 타겟을 해가지고 그 특별검사 임명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외적으로 되는 건지 그거를 그냥 모든 걸 법으로 만든다. 예컨대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13조나 되는 돈을 국회가 법 만들어서 그걸 집행까지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나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처분적 법률은 기본적으로 위헌입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상 보장된 행정부의 이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여당에서 이제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고난적인 심판을 제기를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위헌이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미 다 집행했는데 또 25만 원 어떻게 돌려받습니까? 이런 국가의 혼란을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술책 정말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그 원내 대책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는 추경호 씨로 이제 네네. 선임이 됐지만 지금 뭐 오늘 조간신문에 일제히 뭐 어제부터 쭉 보도되는 걸 보면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이 정책위 의장이나 여러분들을 비대위원 7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렇죠. 7인 비대위원회. 7인 비대위원인데 이게 원래 숫자가 좀 적어진 거예요. 예, 9명인가 그런데 좀 신속하게 뭔가를 예. 의사결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데 이제 7명으로 날씬하게 예. 만들었다 이런 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일단은 외견상 전국의 대표성,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탓인지 뭐 강원도 출신도 있고 충청도 출신도 있고 추경호 저 원내대표가 TK. TK이기 때문에 또 뭐 정점식은 정점식 의가가 PK. PK 이런 네. 식으로 해서 팔도 사나이들, 네, 팔도 비대위가 됐더라고요. 팔도 비대가 됐는데 이걸 이제 너무 국민의힘도 이번 저 선거에 좀 졌다고 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저는 특히 좌파 언론에서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영남 자민련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언론들이 절대 뭐 충청 자민련이나 호남 자민련이나 수도권 자민련이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렇죠. 영남만. 영남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뭐 죄지었습니까? 죄지었습니까? 어?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200명 됐습니까? 넘어갔을 건데. 그래서 영남 자민련이라는 그런 어떤 프레임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영남 출신들 뭐 열심히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은 많이 동용하면 되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또 이 당원 구성을 봐도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당원이 한 240만 명이래요. 그렇죠. 전국에. 네. 그런데 수도권에 지금 100만 명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수도권에 서울 경기 지역에 민주당 당원이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와. 그런데 국민의힘은 전국을 다 합쳐도 당원이 80만 명 정도인데 그렇죠. 수도권에 그럼 몇 명 있느냐? 한 30만 명에서 40만 명 사이라는 거예요. 아, 참 절망스럽네요.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전당대 룰 개정도 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하지만 이 국민의힘은 영남 자민련이라는 말에 위축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수도권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당원들을 더 유치해야 되는 거예요. 더 분발해야 되는 더 거예요.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당원들을 손목 잡고 오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같이 뭐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지 이게 뭐 도로 영남당이냐 이런 자조 섞인 말을 하거나 언론에서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는 영남 자민련이라 이런 말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마치 교회에서 성도 배가 운동하듯이 그렇죠.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이 원내외 당협위원장들이 이 국민의힘 당원 배가 운동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변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예를 들자면
비윤계라든지 또 수도권 낙선자들이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 잘못해서 또는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잘못해서 우리가 굉장히 선거에 어려웠다. 뭐 그 말이 일부 뭐 들을 경청해 볼 만은 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지역구마다 당원들 배가 운동을 얼마나 했느냐. 그 후보들이 또는 그 당협위원장들이 모든 걸 남 탓이라고 하지 말고 내 탓은 내 없는지 탓이요. 네.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음. 지금 민주당은 수도권에 당원이 100만 명인데 여기 한 30몇만 명이면 그 상대가 됩니까? 그렇죠. 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1대3으로 싸운다고 하면은 요즘 말로 다구리 하면은 완전히 개박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로 생각해 보세요. 네. 여기는 10명 뛰고 여기 3명 뛰면은 네. 그 누가 이기겠어요? 네. 그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 이야기는 안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영남 자민련이다 이렇게 좌파 언론에서 들이대니까 그 위축이 되는 거 절대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전혜연님 맞아요. 국민의힘 정신 차려라고 했고 이숙혜님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바보들이세요?라는 말씀을 하고 또 큐라인님 이영풍 기자님 짝짝짝짝짝 응원합니다라고 했고요. 아 그렇습니다. 참 저희가 보기에도 국민의힘이 무력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뭐 예컨대 그 김민전 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김거리에서 특검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 받고 더블로 삼김 특검하자 뭐 그렇죠. 이런 어떤 그렇게 가야죠. 대안을 제시를 그렇게 하면서 가야죠. 전투력 있게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멘붕돼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에 정신 차려라고 하는 죽비를 내리치는 우리 이영풍 기자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강성 우파님, 국힘 샌님들, 웨일빙 국회의원들은 답이 없다. 또 김경선님, 이영풍 기자님 차기 대통령감으로 적극 응원합니다. 아, 야 이거 대단하십니다. 일단 네. 말씀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명성님 그렇습니다. 뭉치지 않아서 진 겁니다라고 돼 있고 또 곤조통님 당선 안 되면 영남 탓, 대통령 탓, 잘 되면 내 탓. 에라이 그런 정신으로 국회의원 꿈도 꾸지 마라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새벽별님 총선 백서에 그런 걸 넣어야지 오로지 한동훈 책임론만 넣으면 그게 백서냐? 흑서지 이런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님도 저희 응원하면서 엄지 척척척척 감사하고요. 아까 또 얘기했던 건데 지금으로서는 또 어떻게 보면 다수당에서 최연장자가 국회의장이 되는 그 관행에 비춰 봤을 때에 그리고 또 국민의힘 민주당 내의 어떤 역학 구도를 봤을 때에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야 우리 추씨 집안 대박이다. 우리 국민의힘 여당 원내대표가 추경호,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미애 이거 완전 추씨 집안 완전 뭐 이게 대박이 아닌가 싶은데요. 문제는 추미애가 강성 중에 가장 강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계적 중립론은 있을 수 없다. 무슨 국회의장이 중립이냐. 민치다. 민주당이 다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만 개혁이라고 하면서 국회에 독주를 지금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 이른바 추윤 갈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을 안 듣는다고 직무정지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윤석열 대통령이 뚱뚱 이게 옥동자를 낳았어. 그래서 추미애를 이른바 보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22대 국회 만약에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이게 그 작용 반작용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추가 너무 세게 한쪽으로 가버리면은 역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힘도 더 세집니다. 아 그게 추미애기도 하고 이 진자 추기도 그렇죠. 하네요. 예. 야, 추가 역시. 한쪽으로 너무 세게 가면 역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리 법칙이네요. 그렇죠. 이제. 이건 뭐 저 세상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너무 한쪽으로 너무 심하게 쏠리면 반동작용으로 리액션이 세게 나가게 돼 액션이 있습니다. 있으면 리액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지금 예를 들자면 국회의장이 된다고 하면 지금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국회의장은
중립이 없다. 음. 그러면 국회의장이 뭔가 좀 그 중립을 잡아주고 좀 조정 역할을 하고 이런 걸 해야지. 국회의장이라면 누가 합니까? 그럼 양당이 뭐 스스로 조정 역할을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당적도 저 이탈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당적도 가지지 않고. 예. 그 말은 국회의장이 그 의회의 의사 진행을 굉장히 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때로는 또는 야당이나 의석수가 적은 쪽에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해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립이 없다 선언해버리면 그 말은 무슨 소리냐. 본인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범민주 계열 192석 그냥 표 많은 대로 하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국회의장이 아니고 민주당이 파견한 그런 의장 대행인 거죠. 당 대표. 어? 그런 그렇게 거죠. 되면은 우리 당 국회가 대리. 지금 뭐 22대 국회가 어떻게 가리라는 건 뻔한 거죠. 그러면은 대통령도 정치에 다 관여해야지. 그렇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뭐 선거에도 관여하고 다 해야지. 그죠? 막 선거 지휘하고 예. 뭐 예를 들자면 2년 뒤에 지방 선거도 지휘하고 그래갖고 지들은 왜 윤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지 말고 뭐 하고 하는 뭐 한다고 하면 탄핵이나 모르는 댕댕이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 세력인 거죠. 전형적인. 아, 참 정말 우울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투제이님, 국풍님, 우리 이영풍 친구 국풍님, 예, 또 우리 바쁜 월요일 아침 품격 있고 재미있는 방송 감사합니다. 이영풍 기자님 언론 정상화를 위한 투쟁 응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슈퍼챗을 빵야 또 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게 항상 우리 이 기자님 오실 때마다 슈퍼챗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렇게 보내주신 것 자체가 우리 이영풍 기자님 그리고 또 우리 멸콩 TV의 큰 힘이 되고 응원입니다.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한다고 하면은 더 좋은 방송, 더 품격 있는 방송으로 또 더 날카로운 방송으로 또 여러분들의 답답한 고구마 우엉 속을 시원한 동치미 국물로 씻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투제이님 아까 계속 말씀해 주셨고 우리 전말년님 같은 경우에 수도권 낙선 조직위원장님 당대표 되면 싹 바꿔야 합니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또 자유파님 감사합니다. 하트 뿅뿅 날라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또다시 보수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제2의 윤석열이 나와서 다시 또 3년 뒤에는 보수 집권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 작용 반작용 물리법칙 아인슈타인의 이 물리법칙을 또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답답하지만 독주하고 독선적으로 나아갈 때 어떤 결과가 올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아 그래요. 또 김호열님 남 탓 너무 하지 말고 평소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맥태우님 이영풍 기자님 화이팅 정태희님 기자님 멋있으세요 속 뻥 뚫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김인아님 대한민국 정치 미쳐 돌아간다 국민만 불쌍하다. 그렇습니다. 국민만 불쌍한 것이 아니고 다가오는 미래 세대도 불쌍해지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예, 정말 그게 우리가 걱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뭐 대통령 기자회견 때도 뭐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셨지만 연금 개혁을 임기 안에 계획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연금 개혁도 사실 미래 세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저런 야당에서 뭐 이유를 대면서 협상이 잘 안 되고 했는데 대통령은 지금 연금 개혁을 본인의 임기 안에 정리를 하겠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지금 약간 고통과 좀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국회에서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로지 25만 원 표가 되니까 표만 되면 무조건 다 하게 되면 나라 망합니다 이거.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25만 원이 아니고 2,500만 원씩 나눠주고 싶죠. 2억 5천만 원씩 나눠주고 싶고 그럼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절단 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집안 살림하고 국가 살림이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잖아요. 250만 원씩 나눠주면은 130조가 되니까 정부 예산의 거의 5분의 1이 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왜 안 하고 싶습니까?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 추미애 아들 문제 댓글 오
제이투님 저것도 특검을 해야 되겠네요. 특검 해야죠. 특검. 예, 특검 해야지. 최상명 특검 말고 도망간 에미추. 음. 에미추가 누군지 아시죠? 예, 그분 아닙니까? 예. 아들 특검부터 합시다. 아니. 서해 공무원 사건 특검부터 하자고요. 예. 저기 뭐 저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관련해서 그때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거 진짜 특검할 수 있어요. 예. 그 카투사였거든요. 예, 제가 맞아요. 카투사로 복무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야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게 사병으로서 어떻게 몇 주씩 휴가를 갑니까? 휴가를 쓰는데 그게 카투사들은 군사 명령은 미군과 같이 하지만 예. 행정 뭐 휴가 가든지 진급 이런 거는 한국군 파견 대장이 합니다. 예. 그런데 휴가 갔는데 연락이 안 돼. 예, 연락이 안 돼. 안 되고 그럼 뭐 복귀해야 복무이탈 되는데 아닙니까? 복귀해야 되는데 복귀를 안 하고. 예. 근데 나중에 서류까지 또 어떻게 해가지고 복귀한 것처럼 이렇게 예. 돼 있고 이런 건 서류 조작했던 거 아닙니까? 특검해야 됩니다. 예, 특검. 특검. 그때 뭐 연락했더니만 제 기억에 PC방에 있었다? PC방. PC방도 특검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응. 지들이 해야 될 특검은 특검의 티것도 안 끝내고 특검 건덕식도 되기 어려운 것은 특검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말 이 내로남불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참 주아들 서시 특검 오케이 우리가 국민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계속 특검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리고 그 이대진 씨 그 남동생 네. 고 이대준 씨, 얘 대한민국도 특검해야 돼요, 사실은. 예?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바다에 빠져서 그것도 서해 공무원 공무원이잖아요. 살인 해수부 사건이지 공무원. 그건 예. 물에 떠밀려 가서 살려고 바둥바둥 쳤는데 예. 그게 북한군에 발견돼서 총살을 당하고 예, 그거 그냥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시신이 불태워지고 그걸 뻔히 보고 있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보고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특검해야 되겠네. 최종 종착지. 모든 뭐다 특검을 그런 합니다. 거 하니까 지금 응? 국민의힘이 지지를 못 받고. 그러니까 지금 김민전 의원 당선자처럼 좀 하시라고. 네. 저쪽이 특검이 오면 여기 그럼 역특검. 손자병법이 나오잖아요. 화공이 들어오면 여기도 화공으로 붙이면 네. 불이 꺼진다고.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그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수비한다고 급급한데 수비한다고 하니까 자꾸 국민들이 한테 계속 욕먹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수세에서 공세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2주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세에서 공세로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08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세력이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예. 옛날 그 한 30여 년 전에 예. 4당 체제가 있었을 때 예. 가령 뭐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DJ의 평화민주당, 뭐 예.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예. 이 세력들이 국회의원 수가 50명에서 한 80명밖에 안 됐어요. 맞아요. 실제 100명이 채 안 됐어요. 100명이 안 예전에. 됐다니까요. 예. 50명이라 할지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버티면은 되는 거예요. 100명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보면은 아까 뭐 어느 분도 글 올려주시지만 샌님 의원, 웰빙 의원 이렇게 되면은 이게 힘이 안 나는 겁니다. 그거 150석 있으면 뭐합니까? 응? 그래서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걸 뭉칠 수 있는 반죽을 누가 해내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산으로님 최상병 특검 받고 서해 공무원 특검으로 쌍특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행간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은 옛날 민주당이 아니죠. 이재명의 민주당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서해 공무원 사건의 대통령은 누구였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파와 친문파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윤 대통령을 배신해야 국민의힘이 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갈라치기 전략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 갈라치기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정숙 특검. 그렇죠. 인도 타지마을. 인도 타지마을 타지마을 특검도 해야 되겠네. 특검도 해야 되고 아까 서해 공무원 특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안한다고 하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오히려 개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찬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잘 공격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는다고 하면은 전체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여론의 어떤 흐름 가지고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물론 JIS 특검은 시간 낭비, 경비 낭비. 저도 그 절대 공감합니다. 이번 그 최상병 특검도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보면은 1년에 미니멈 80억입니다. 그 돈 다 어디 겁니까? 우리 주머니에 나온 세금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특검으로 맞불 놓자는 것은 진짜 특검하는 것보다도 그에 대한 견제가 있고 그렇죠. 실제 그걸 통해 가지고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자비하게 민주당이 그냥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특검을 하자고 자꾸 하면 그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이것도 특검하자. 예. 이것도 특검하자 하면 그쪽에서 함부로 특검 이야기를 못 꺼내는 거죠. 네네. 김민전 지금 당선이 이번에 그 삼김 여사 특검 네네. 그거 받자 하자라고 했더니 지금 민주당 쪽에서 반응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저거 잘못했다가는 앞에 있는 뭐 김혜경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예. 그리고 앞에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숙 그녀. 여사까지 이거 쓰리김 여사 특검이 되면 이거 아주 골치 아플 텐데 그렇죠. 이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을 지금 세게 못 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견제가 딱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견제와 대응을 해줘야 네.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산으로님 얘기한 것처럼 최상병 특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서해 공무원 특검으로 한번 맞불 놓는 그렇죠. 그런 작전.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그거는 뭐 만고불면의 진리예요. 막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좀 더 창의적인 접근 이런 부분을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 심플하게 보면 복싱 이런 영상 유튜브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 타이슨과 뭐 홀리필드 이렇게 네. 싸울 때 보면은 일방적으로 이 공격을 당할 때 계속 맞고만 있으면은 계속 맞아요. 네. 그러면 공격을 끊기 위해서는 뭐 잽도 날리고 그죠? 바디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핵주먹 타이슨은 핵 이빨 홀리필드 뒤도 물어뜯어가지고 노게임을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졌어요. 사실은. 아유, 약간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음. 그 정도의 진짜 개싸움을 할 정도의 투쟁력을 투지가 얘기하는 거 이제 투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 그 당선자들 위주로 네. 이제 이건 확실히 싸울 수밖에 없다는 그 투지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예. 없으면 국회 들어가면 뭐 합니까 지금? 뭐 합니까? 192명 가만히 있으면서 한 달에 1,500만 원 해당하는 월급이나 받아먹는 걸라고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웰빙 소리가 나오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 우리가 비판은 하지만 지금 민주당 당선인 중에 그 초선들 72명 하는 거 보세요. 물론 그건 올바른 건 아니에요. 예. 천막 치고 농성하겠다는 저 투지를 보세요. 투지. 예. 이제 이렇게 되면 22대 국회 들어오면 기싸움에서 밀리는 거예요. 오늘 아까 얘기했던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왜 그때 머리 깎고 민주당처럼 맞아. 그 농성하지 않은 자 후회한다고 했는데 후회할 짓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당선인들. 그리고 당선자들이 국회의사당 오면 그 지금 민주당 초선들 그 천막 농성 치는 천막에 가서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의를 하라니까. 그렇죠. 그런 항의라도 해야지. 뭐 항의라도 해야지. 예. 뭐 하냐고 도대체. 아니 그 옆에다가 삼김 특검 하라고 텐트 치고 그렇지. 맞불 놓든가.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냐 시민 활동가냐 아스팔트 투사냐로 하면서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기싸움에서 밀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민주당 당선 그 하는 것은 계속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진 나오잖아. 뉴스를 주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도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같이 맞불 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영풍 기자가 앞에서 매일 11시에 지금 요즘도 계속 지금 예. 하고 있습니까? 예, 기자회견. 아, 진짜. 이게 시청자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는 365일 쉬지 않잖아요. 발전소는 계속 돌아가야만 전기가 나옵니다. 예. 발전소를 순간 끊어버리면 전기가 끊어지잖아요. 정전되죠. 정전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 핵발전소처럼 그런 어떤 투지의 어떤 그런 흐름 이걸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네.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뭐 하고 여론을 있는지 주도해야 몰라.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지 집권 여당이 왜 여론을 주도를 못합니까? 이거 정말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개판이네. 이번에 국회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죠? 악수 한번 하시죠. 파이팅. 에휴, 그래요. 참 답답합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호스피털 바캉스, 호캉스 하면서 호캉스 하면서 이 가만히 그렇게 있으면서도 당대표 따놓은 당상인 것 같아요. 당대표 3D 직업이다.
이거 극한 직업이다. 이거 내가 시켜준다고 해도 안 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안 한다고 했더니 진짜 안 한 줄 아느냐? 라고 메롱하면서 지금 당대표가 되는 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는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게요. 원래 본인이 처음에는 말은 그럴싸하게 당대표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다른 분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뺀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당대표 한번 연임해도 될까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난주에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그러자 눈치 빠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도 당대표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이재명 지금 현 당대표를 밀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조간신문에 쫙 깔린 내용들이 그런 것인데 겉으로는 좀 당대표 힘든 일이야. 3D 잡이야라고 하지만 내심은 당대표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 공천 때 완전히 공천이 아니라 사천을 했지 않습니까? 친명계로 깔아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맛을 그 고기 맛을 못 잊겠죠. 그럼요.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이 지금 사실상 친 이재명 정치 세력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손가락만 까딱하면 다 움직일 수 있는 돌격대 역할을 하는 금배지가 절비한데 왜 당대표를 안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 그 보면은 당대표 하려고 나서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원내 민주주의가 사라진 겁니다. 저는 북한 공산당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령 일당 독재. 체제, 예, 그런 식으로 가면 폭망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전혀 이제 민주적이지 않아요. 지금 원내 대표도 경선을 통하지 않고 추대했는 그거 보기 참 쉽지 않은 원내 분위기 대표는 같아요. 사실 원내 사령탑이기 그렇죠. 때문에 원내 주로 대표잖아요. 경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서로 하려고 하지. 21대 국회에서는요 민주당 내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4개 그룹이 있었어요. 뭐 58 운동권 그룹, 뭐 새로운 미래 그룹, 뭐 등등등 있었는데 지금은 친 이재명계 일색입니다. 이렇게 가면 민주당의 원내 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정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찍으셨던 분들은 이거 내가 판단을 좀 잘못했나 이런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내 민주주의가 사라진 민주당이 앞으로 보여주게 될 입법 폭주, 의회 막 질주,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에 얼마나 큰 위험이 될지는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보게 돼 있어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비판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된 것만으로도 나라를 구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폭주하는 민주당의 기관차를 돌려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많이 비판을 하지만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돌려 세운 것만으로도 사실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큰 흐름을 막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 소통하면서 그런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정의 어떤 원팀 정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모습 보면은 잘못하면 진짜 대한민국 이걸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미 정말 아르헨티나나 아니면은 베네수엘라 가는 특급 열차를 타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우리가 미스 유니버스 하면은 단골 1등 하는 게 베네수엘라 여성들 아닙니까? 정말 미인들이에요. 그 많은 미인들이 정말 미국으로 멕시코로 직장 찾아 그 미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직장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가지고 나라가 베네수엘라 목팔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아니 그 거잖아요, 언론 지금. 보도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저 내피셜이 아니고 예. 언론 보도에 베네수엘라가 아니 대표적인 포퓰리즘 국가로 전락하자 나라 재정이 거덜났고 여자들은 미국이나 멕시코로 예. 뭐 성매매 사업을 위해서 진출하게 되고 애들은 김미 달러 예. 이런 식이 되고 남자들은 인근 나라로 뭐 이렇게 송출 노동자로도 가게 되는 나라가 거들려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베네수엘라행 특급 열차를 지금 타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 국회 내에 192석이라는 거대 범민주 연합 세력이 생기는 이 유권자의 표심은
이건 선택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적당하게 견제가 돼야죠. 우리가 이제 그런 표심 자체만을 비판하고 있을 게 아니고 그 표심이 왜 대통령을 윤 대통령을 찍었다가 왜 이게 그 사이에 한 10몇 프로나 되는 이상 되는 표들이 민주당으로 갔는지를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그에 따르는 어떤 대책 이런 부분도 또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오늘 이번에 황우여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뭐 누구는 이 현재 비대위가 이른바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면서 선거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나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황우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가 선관위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비상대권이 비대위와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 말씀이 저한테는 상당히 울림이 있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 관리 물론 2달이면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달 동안 22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그때의 어떤 원내 대책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좌파로부터 어떤 그런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견제 역할 정말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이제 7월 말이나 8월 초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전당대회 관리만 하겠다고 들어왔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가 이번 달 말에 개원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개원해서 이제 뭐 격돌이 벌어질 예상인데 지금 뭐 민주당 초선들 천막 치는 거 보세요. 그렇죠. 예. 그 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국회 와서 완전히 그 기세 싸움부터 밀고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쪽에 당대표도 선출을 하고 여기 원내 사령탑들도 잘 구성을 해서 108석이지만 이 108석이 똘똘 뭉치면 우리 국회 내의 민주주의를 그나마 좀 복원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관리도 하지만 앞으로 당대표를 어떻게 뽑아갈 것이며 어떻게 힘을 모을 것인지 그 역할을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하셔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전당대회 룰을 만들고 또 전당대회를 위한 일정을 잘 만들어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우파를 이끌 당 대표를 뽑는 것 그리고 최고위원들을 뽑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21대에서 22대 국회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야투쟁 정말 힘있게 해 나갈 수 있는 또 비대위원장의 역할과 경륜이 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벌써 10시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조기 등판설과 이미 시기상조설 이거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또 한 비대위원장 댁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또 책도 읽고 그 과정에서 다가오신 또 주민들과 사진도 찍고 또 격려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 어떻게 지금 보시나요? 지금 뭐 여론조사한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지난 주말 전이죠. 뉴시스가 여론조사한 걸 보면은 전 국민을 상대로 했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는 적절하지 않다가 52%입니다. 반대한다고 52%.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로 보면은 한 56% 나와요. 와,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오늘 또 한 군데 그 여론조사 보면은 후보 적합도 보면 국민의힘 전체로 하면 전체 국민에게 물었을 때는 후보 적합도에서 한동훈과 유승민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1등, 2등 돼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죠. 예, 이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원한다면 한동훈은 도망가면 안 되죠. 그렇죠. 어? 자기의 운명을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부하면 안 거죠. 돼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이 원한다면 한동훈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정여희님, 국힘 의원님들 전투력 좀 키우세요. 당선인들 뭐 하고 계십니까? 혼자 잘라서 당선된 것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과 당선인들에 대한 파이팅 정신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이게 그 네이버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과 그 동남아로 가면은 우리나라 카카오처럼 이 라인을 지금 기본적인 플랫폼 이게 소통 채널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관련해서 지금 경영권이 완전히 일본 회사 쪽 소프트뱅크 거기도 뭐 사실 손정희 우리 그 제일 예, 그 교포. 제일교포니까 사실 뭐 네. 여기나 저기나 대한민국 그
국민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또 이재명이 또 그걸 가지고 또 히로부미까지 데리고 오면서 제2의 죽창가를 부르고 있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며 우리가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조국은 또 이것 때문에 오늘 독도 간다잖아요. 독도까지 간다고 하는데 네. 왜 일본을 안 가고 독도를 가지? 이게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저 시청자 여러분 상당히 우리 정치권 특히 민주당 계열의 정치권들이 얼마나 나라 미래를 망칠 가능성이 큰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어허. 반일 감정만 자극하면 표가 된다는 걸 이자들은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일제치하를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 관련해서는 감정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지면 저 미국에 진 것보다는 더 열이 받잖아요. 그거 더럽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감정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감정은 감정이고. 감정은 감정이고 외교라든지 국익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는 이 정치권이 생각을 해야지. 그냥 무차별적으로 반일 감정만 자극하면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저것도 있었잖아요. 그 부산 엑스포 하는데 일본이 대한민국도 지지도 하긴 했었죠. 이 라인 사태는 여러분들 일부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보시면은 작년 11월에 라인 쉽게 하면 라인이 우리나라 지금 카카오톡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 사람들 쓰는 메신저인데 일본 인구가 지금 1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9,500만 명이 이걸 쓴대요. 거의 대부분 쓰는 거의 거네요. 대부분 애들 쓰는 거죠. 빼고는. 예. 그래서 이 여기에서 개인 정보가 한 50만 건 유출이 됐습니다. 근데 누가 해킹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개인 정보가 한 50여만 건 유출이 되니까 일본의 일본의 총무성은 우리로 치면 행정안전부하고 기재부를 합쳐놓은 겁니다. 어허. 그 총무성에서 야 이거 지금 현재 전 세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데이터 보호주의. 자국민들의 데이터를 보호해야 된다는 데이터 보호주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국제적인 그렇죠.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중요하죠. 예. 이 라인의 주 서버가 한국에 또 있어요. 아하. 그러면 일본 정부는 그동안 그걸 알고 있었지만 대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국민들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처리만 된다면 문제를 삼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50만 건의 일본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 또 데이터망을 또 일부 관리하는 또 용역업체가 또 상하이에 있어요. 아이고 중국에 예, 정말 그래서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일부 회사네요. 중국인들이 여기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어. 그러면 일본 정부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거 9,500만 명의 일본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자칫 잘못하면 중국으로도 유통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위험성을 경고한 거죠. 그래서 총무성이 지분 관계를 조금 정리하면 어떨까? 근데 그건 지분 관계와 상관없이 그러면 일본이 그 인터넷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을 일본으로 하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하거나 그걸 바꾸면 되는 거지. 왜 지분을 또 그 어떤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지금 사실 그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가 50대 50으로 가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지주회사가 그걸 지배하고 있는데 불안한 거죠. 일본 측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지분 관계를 소프트뱅크가 좀 더 가져가게 만들고 데이터 보호주의를 좀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어차피 뭐 저 일본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우리도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도 약간 우려를 표명했잖아요. 지금 견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거 어떤 민간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양쪽 정부도 지금 약간 서로 예민하게 관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정쟁머리에 먹잇감이로 쓰려고 하는 이재명 조국이 문제다 이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총무성 장관이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가 이토 히로부미였다. 친할아버지도 아니고 외증조분가 아마 그런 거 외고손이다. 같더라고요. 이렇게 외고손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친인척 관계가 돼 있는데 외고손이. 그래서 조선시대 구한말에 뭐 조선이 잘못해서 뭐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했다면 지금 정부가 잘못해서 우리 사이버 영토인 이 라인이 지금 침탈당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전선동을 하고 있고 또 조국은 왜 갑자기 느닷없이 독도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독도는 우리 영토인데 부르면은 예. 독도는 우리 영토입니다. 예. 오히려 저나 우리 최진영 변호사 같은 민간인 신분이 우리가 독도를 방문해서 저는 갔다 왔어요.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하는 건 그럼요. 문제가 안 돼요. 예. 그런데 정치인들이 독도를 가서 우리 땅이다고 하는 순간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냐 하면은
독도가 그럼 분쟁 지역인가? 분쟁 지역이냐 그렇죠. 저- 실제로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 갔다 온 이후로 예. 한일 간의 관계가 상당히 또 애매하게 된 예. 거죠. 그래서 주요 정치인들이 독도를 개인적으로 방문하거나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근데 독도를 방문하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면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러면 독도가 해외 분쟁 지역인가? 그렇죠. 그 일본의 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조국 씨는 이 방송 보고 좀 정신 차리세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조국 씨가 방문하는 그 순간 일본의 국익을 대변하는 거라니까 그게 분쟁 지역화 시키고 왜 우리나라 땅에 가는데 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하냐고. 경찰력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이 독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 우리나라 땅이죠. 근데 왜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 땅에 가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뭐 당선되고 당 대표면은 일본 가가지고 일본 총리하고 맞짱 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근데 뭐 엉뚱하게 거기도 울릉도 하고 독도에 바캉스 가는 겁니까? 놀러 가는가요? 이 독도 가서 또 정치질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네.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게 네. 조국 씨는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 유니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시각을 또 얘기하시는 게 있던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네이버 입장에서는 라인의 경영권을 사실상 일본에 넘겨준 상태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AI라든가 차세대 먹거리를 위한 이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 라인을 맞아요.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게 지금 뭐 조금만 팔아도 한 2조, 많이 팔면 한 10조 정도 10조. 예, 정도를 해서 새롭게 AI 회사로 탄생하려고 하는 기업 전략의 하나로서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민주당이 정쟁화 시킴으로 해가지고 기업의 정상적인 어떤 영업 비전을 막고 있다는 그런 그 얘기를 그게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요. 얘기해볼까요? 이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하게 되면 지금 일본 측으로부터 한 8조 5천억 정도를 챙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협상력을 더 발휘하면 10조 정도까지.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현찰 10조 원을 어마어마한. 총알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대통령실이든 우리 행정부든 이런 측면을 보고 우리 기업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처럼 저렇게 반일 감정 자극하고 독도 간다고 설치고 이렇게 되면은 네이버가 그런 기업적인 대한민국에 유익한 국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기업 전략을 하는데 굉장히 장애물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그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국익적인 측면이 뭐냐. 예. 자,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부산 엑스포가 실패로 돌아가기 직전에 일본 정부가 한 일주일 정도 전이었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는 한국을 지지하기로 했다. 야, 그게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부산 엑스포 이거 떨어졌구나 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일본 정부는 정보 당국이 이미 파악을 했던 거예요. 예. 한국이 안 되고 사우디가 된다는 걸. 그러면 사우디 어쨌든 간에 양해를 구하고 우리는 한국 지지를 선언하겠다고 한 것은 다음에 일본이 어떤 국제 행사를 했을 때. 유치할 때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야, 지난번에 우리가 너 지지하면 해줬지 않느냐. 그렇죠. 주고받는 거니까. 주고받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외교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고차원적인 외교를 해야지. 1차원적이고 이게 뭐 당장 그냥 유치한 지금 발상을 해가지고 축창가나 부르고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 되겠습니까, 그냥 지금? 반일 감정이나 자극하고 이래서 나라가 되겠어요 지금. 아, 한심하죠. 그렇습니다. 아유 또 오늘 또 이영풍 기자님하고 또 월요일 아침을 뜨겁게 달구다 보니까 벌써 10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은데. 시간을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진짜 끊이질 않는 우리 컨텐츠 대마왕. 역시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어떤 이영풍 기자의 진면목을 저희가 또 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 또 오늘 그 랄라님 고기는 머리에 들은 게 없나 보네. 설대 조민처럼 특혜로 들어갔나? 참 이해 불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새벽별님 조철봉 사모님이 이 깜빵 들어가 있는데 철봉 집에서 하면서 했던 걸로 해서 조철봉 병 마시죠. 생긴 것도 말투도 하는 짓이 아이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우리 댓글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과 또 윤 대통령 사이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서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우리가 발전적인 어떤 방향을 하는 가운데에서의 어떤 그 치열한 투쟁이고 또 필요할 때는 또 서로 원팀 스피릿으로 또 그럼요. 뭉쳐야 되는 건 예,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사실 우리 이영풍 기자님 부산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사실 속대로 한다고 하면은 진짜 우리 한 비대위원장님에 대해서도 할 말이 참 우리 이영풍 기자님 많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를 위해서 또 소화를 또 자제하는 그런 모습이 좀 가슴 찡한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컨텐츠 대마왕 이영풍 좋은 의미로 대마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오늘 월요일 또 이영풍 이 월요일의 남자 언제나 월요일을 뜨겁게 달궈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영풍 기자님 또 이영풍 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이 기자님 또 지금 해직 기자로서 정말 한 사람의 이 가장으로서의 또 어깨에 짐도 큽니다.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유우파께서는 또 이영풍 기자님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이영풍 기자님 또 언젠가는 또 자유우파의 기수로서 대한민국의 리더로서 또 역할을 하는 때가 빨리 와야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기자와 함께한 최진영의 뉴스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